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었네요. 여자의 인생은 마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사는 것에만 열중할 때는 몰랐는데 저의 40대를 쭉 돌아보며 공감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연상 연하 커플로 4살 차이가 나요. 남편의 우연한 도움이 인연으로 발전했어요. 저는 어디서 꿀리지 않을 만큼 학벌이 좋은 편이에요. 남편 역시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그런 그이보다 제가 더 가방끈도 길고 결혼 초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도 제가 더 우위에 있었죠. 그런 저를 시모가 참 좋아해줬어요. 제가 연상이라는 것 빼곤 모든 점을 마음에 들어 해주셨거든요. 남편과 연애 당시이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부터 시모는 저를 예비 며느리라고 칭하며 당시의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자랑하고 다닐 정도였어요. 저도 그렇게 예쁨 받는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되니 참 좋더라고요. 남편과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기에 시모의 그런 모습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저의 친정엄마가 시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크게 반대하셨거든요. 남편을 보고 그렇게나 반기던 친정엄마였기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결국 상견례 때 결혼식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파했어요. 저희는 몇 날 며칠을 친정에 찾아가 엄마를 설득시켜야 했어요. 상견례 때 시모가 모나게 행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입을 떼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딱 맞는지 저와 남편의 노력 덕에 꼬박 2달 만에 친정엄마가 마음을 열어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친정엄마가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딸 시집 보내는 부모 마음이 다 그런가 보다 여겼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상견례 후 10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식을 올리는 날까지 친정엄마는 뭐가 그리 불안한지 제게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한 채 당부했어요. 우리 딸, 이렇게 보니 곱디 곱네? 딸, 결혼에 그 집안 식구가 됐다고 해도 네 성격을 죽여가며 모든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어.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엄마도 참, 이렇게 기쁜 날 뭐가 그리 걱정이야. 내가 어디 가서 내 생각도 말 못하는 팔푼이야? 엄마 아빠가 잘 키워주신 덕에 나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알겠죠? 그래, 우리 딸 늘 당당한 모습이 예쁜 아이지. 엄마는 딸 믿어. 숨김없이 네 모습 그대로 사랑받으며 살아. 사돈댁에도 언제나 네 의사 분명히 밝히고 또 존중받으면서 말이야. 엄마,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사랑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대. 나 엄마 아빠한테 받은 사랑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가족들에게 이 사랑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게.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그렇게 이야기해주니까 엄마 마음이 놓인다. 고마워, 딸. 저희 부부는 많은 축복을 받으며 예식을 마쳤고 그 후 우리 부부의 생활은 그저 순탄했어요. 친정엄마의 염려와는 달리 시댁과 여전히 사이도 좋았고요. 결혼 3년 후쯤 되었을 무렵 시부모님께서 이따금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풍기셨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해가 다 지나기 전에 제가 딱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제게 매번 예쁜 짓만 골라 한다며 저를 얼싸안고 좋아하셨죠. 반면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는 만감이 교차한 듯 보였어요. 말은 축하한다고 하지만 표정이 마냥 밝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당신의 딸이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감정이 들어 마음이 저릿한 것이라 여기며 넘겼어요. 언제나 걱정이 앞서는 분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으니까요. 저는 임신 중에도 일을 쉬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선 사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니 몸 관리에만 백방으로 신경 썼으면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일을 쉬고 집에만 있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출산 예정일이 2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후에야 저는 출산 준비를 위해 육아휴직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쉬기 시작한 날을 기점으로 저를 대하는 시모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았고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예민해져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일이 생겼죠. 그날은 친정엄마와 아기용품을 사러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날이었어요.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2시간 남짓 남았을 때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시모가 찾아온 거예요. 시모가 아기용품을 사러 간다는 걸 남편에게 들었는지 함께 가서 유모차를 사주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친정엄마와의 약속을 무르고 시모와 함께 아기용품점에 가게 되었어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뭐 하나 쉬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거기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예비맘의 입장에서 보니 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고 내 아이에게 뭐든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마구 샘솟았죠. 깊은 고민 끝에 가격이 조금 더 나가지만 미리 봐뒀던 젖병 6개를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시모가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동안 회사에서 돈도 삭감해서 준다면서 비싼 것도 고르네. 젖병이 뭐 그리 큰 차이라고 어차피 모유 수유할 텐데.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아니다, 아니야. 요즘은 아기들 용품도 참 종류가 많구나. 같은 젖병인데도 브랜드가 이렇게 다양하다니 말이야. 다 비슷해 보이는데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요즘은 아기들 용품으로도 상수를 부리니 원. 나는 시모의 혼잣말을 못 들은 척하며 되물었고 시모는 둘러대면서도 상술이니 뭐니 하며 탐탁치 않아 했어요. 저는 이미 들은 걸 못 들었다고 하기엔 너무 기분이 상해 장바구니에 넣었던 젖병을 뺐어요. 그냥 나중에 저 혼자 다시 와서 편히 사야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시모는 제가 젖병을 빼는 모습을 보고 말을 얹더군요. 왜 고심해서 골라놓고 내려놓니? 한참을 젖병 앞에 서 있었으면서 말이야. 내 눈치 볼 것도 없다. 네 눈치 주려고 따라온 게 아니니. 어머님 말씀대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쉽게 고르기 어렵네요.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 그래, 잘 생각했다. 젖병 원리는 다 같은데 디자인이나 브랜드 차이로 10,000원이 우습게 오르고 내리고 하니 잠깐 고민하고 고르긴 어렵지. 저는 서둘러 유모차만 사서 돌아가려고 유모차 진열대로 향했어요. 거기서는 시모가 사주는 거니 가격대를 먼저 본 뒤 골랐어요. 가격은 중간 정도 하면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모가 들으라는 듯 좀 전보다 큰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남이 사주는 거라고 비싼 것도 고르네. 몇 년이나 쓴다고 아기용품에 돈을 쳐바르는지, 에휴. 어머님, 혹시 부담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꼭 유모차 선물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응? 얘는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런데 좀 가격이 비싸긴 하구나. 이런 아기 유모차는 몇 년 쓰지도 못하는데 말이야. 요즘은 중고로도 사람들이 새 것 같은 거 많이 팔기도 하던데 환경 생각해서 그런 것도 참 좋아. 그렇지? 세아가, 너는 이 유모차가 마음에 든다는 거지? 그럼 그걸로 하렴. 어머님, 유모차도 오빠랑 조금 더 고민해보고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요. 그럼 그럴래? 뭐라도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아쉽네. 혹시 고민해보고 정해지면 말해주렴. 그날 저는 기분이 상해 더는 시모와 함께 쇼핑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대충 둘러보는 척한 뒤 그중 가장 저렴한 가재 수건만 한 묶음 사서 나왔네요. 애초에 연락도 없이 불쑥 우리 집에 찾아왔던 것도 제가 돈 쓰는 걸 감시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니 속에서 화가 솟구쳤어요. 이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고 다시는 시모에게 우리 일에 관한 건
일절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알겠다면서도 시모를 두둔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열불이 뻗쳤지만 처음 있었던 일이니 더는 거론하지 않고 넘겼네요. 그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배가 땡땡하게 뭉쳐 밤새 고생을 했더랬죠. 하지만 고부 갈등에 대한 남편의 무지함과 시모의 간섭은 또다시 저를 괴롭혔어요. 출산 한 달을 앞둔 시기 산후조리원에 관해 남편과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애를 낳는 것도 저도 몸조리를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니 결국엔 남편이 제 의견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출산 예정일 딱 2주 전 시모가 제게 차 한 잔 같이 하자며 저를 불렀어요.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고세를 못 참고 시모에게 다 떠들어댔는지 산후조리원 예약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운을 떼더군요. 저는 당연히 몸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에 다녀올 계획이라고 했어요. 시모는 제 대답에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조리원을 가라 마라 하지는 않으마. 대신 산후조리원 다녀올 거면 네 돈으로 가렴. 너 그동안 돈 좀 벌었으니 모아둔 돈도 있지? 내 아들이 출산 비용이라도 다 낼 텐데 너 편하자고 가는 곳이니 네 돈으로 해야지. 내 말이 맞지 않니? 어머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건 알겠지만 산후조리원에 가던 안 가던 우리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 역시 저와 오빠가 결정할 문제예요. 제가 오빠와 잘 이야기 나눠보고 정했으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예, 어디서 어른을 가르치려드니? 네가 보기엔 내가 우스워 보이니? 너희 집 가장이 내 아들이야. 그러니 내가 나서는 수밖에 없지. 내 아들 돈을 네가 막 쓰도록 둘 수는 없는 거잖니. 내가 산후조리원을 돈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네 돈으로 다녀오라는데 뭐가 문제야?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은 성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러니 어린애 기르듯 저희 부부 문제를 간섭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조금 더 어리다고 제가 마음대로 주무르며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서 저희 부부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좀 배웠다고 따박따박 말 대꾸 하는 것 봐. 간섭이라고 했니? 내 아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걸 뭐? 간섭? 여자는 애 낳는 순간 시댁이고 남편에게 의리야. 알겠니? 2번 말 안 하마.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그리고 꼭 출산은 자연분만으로 해야 한다. 제왕절개는 돈도 많이 들고 병원에도 오래 있어야 한다는데 네가 그렇게 쉬고 있을 동안 고생하는 내 아들은 누가 챙기니? 일하는 내 아들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어머님, 고리적 개념은 좀 버리세요.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좋은 대우 못 받으세요.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고 무시하고 싶으신가 본데 저 어머님께서 무시한다고 무시당할 만큼 돈 한 푼 없지 않거든요. 부족함 없이 지낼 만큼 벌었으니 더는 저희 부부 문제로 관여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사이 멀어지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면요. 저는 이렇게까지 확 변해버린 시모를 보고 있자니 소름이 다 끼쳤어요. 시모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당신, 내가 우리 문제 어머님께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 못해? 내가 왜 당신이 한 가벼운 처신으로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해? 네 부모면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참견해도 되냐고. 내 처신이 뭐? 엄마가 당신 걱정을 좀 하길래 덜어드리려다 보니 말이 나왔을 뿐인데 도대체 왜 미친 사람 마냥 난리야? 걱정? 웃기지도 않네.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출산 방법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정해줘? 그리고 내가 왜 당신네 집안의 을이라는 말을 해? 그게 걱정하는 사람 태도니? 어? 당신네 엄마가 나를 기만하는 건 이번이 끝이야.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땐 결혼이고 뭐고 다 끝이라고. 당신이 얼마나 우리 엄마한테 기어올랐으면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말까지 하겠어. 나한테 이렇게 성내기 전에 당신이 엄마한테 보인 태도에 대해서나 생각해봐.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 나쁜 사람 만드는 것에 급급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남편과 싸우는데 억울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저를 기만한 시모에 제 태도를 되돌아보라는 남편까지. 제가 원했던 결혼은 이런 게 아니니 속상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서로에게 그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또 그냥저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풀려갔죠. 제 출산이 바짝 다가왔으니까요. 출산 후 부부관계도 괜찮아졌고 시댁가는 걸음도 줄었어요. 그 덕에 저는 아이의 육아에 전념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엄마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점점 육아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덧 회사 복귀할 시기가 다가왔고 저는 결국 제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를 모두 포기하고 육아를 선택했네요. 물론 남편은 이런 제 선택을 반대했어요. 맞벌이 부부로 지내야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나 이 또한 핑계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외벌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입이 닳도록 말하곤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하소연에도 꺾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또 한 번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온 날이었어요. 남편은 또 시댁에 가 푸념이라도 했는지 시모가 또다시 들이닥쳤어요. 너 회사에 사직서 내고 왔다면서? 이것은 모조리 아니야? 내 아들을 말려 죽일 작정이니? 요즘 시대에 외벌이가 웬 말이야? 사직서 처리하기 전에 당장 가서 무르고 와, 어서. 제가 하다하다 회사 그만두는 것까지 어머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로 일하면 어머님께서 애는 돌봐주실 건가요? 우리 애를 직접 돌봐줄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대뜸 찾아와 갖다부터 하시는 거냐고요. 공부만 잘했지 상황 파악도 못하는 돌머리 아니야? 내가 일을 다니는데 어떻게 아이를 봐주니? 성질나 죽겠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돌머리는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님의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시려면 그에 대한 도움을 주셔야죠. 하다못해 대안이라도 마련한 뒤에 말씀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어머님 자식이면 이 아이는 제 자식이에요. 제 아이가 자기 아빠 힘든 걸 덜 자고 일찍부터 부모랑 떨어져 있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육아에 대한 제 가치관이니 존중해 주세요. 뭐야? 이 요망한 것이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이유가 뭔데? 일에 대한 욕심 많고 좋은 직장의 연봉도 높아서 내 아들 고생은 덜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결혼시킨 건데 니까짓 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갈겨? 당장 회사 가서 사직서 무르고 와. 안 그러면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저는 무례하게 구는 시모에게 더는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단호하게 제 의사를 밝혔어요. 시모는 그런 제게 지금 저의 선택을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집을 다 뒤집어 엎고는 돌아갔죠. 그리고 실로 그날 이후 시모는 저를 쥐뿔도 없는 사람이라며 괄시했어요. 그런 대우를 감내하느니 마주하지 말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일절 가지 않았는데 시모가 우리 집에 찾아와 그렇게 저를 괴롭혔어요. 감시라도 하듯이 저녁마다 와서는 남편의 식사에 신경을 하나도 안 쓴다는 둥, 애 핑계로 집에서 놀면서 집안 꼴이 개판이라는 둥, 심지어는 아이를 잠깐 남편에게 맡기고 샤워하는 것까지 남편을 과로로 죽일 계집애라며 막말까지 해댔죠. 심으로 인해 뒤늦게 우울증이 와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그렇게 장장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움을 받으며 지냈네요. 그러다 문득 거울에 비친 피폐한 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뇌리에 스치는 생각은 무엇이 됐든 더는 참지 말자였어요. 2달 뒤 저는 동네 변두리에 크지 않게 옷가게를 차렸어요. 사업이긴 해도 동네에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거였고 마침 아이가 5살이 되어 유치원에 가기 시작해서 충분히 육아와 병행하며 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했어도 시모는 여전히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제가 옷가게를 차렸다는 걸 알고는 가게까지 찾아와 제게 삿대질까지 해대며 언성을 높였어요. 정말 간도 크네.
어떻게 사업할 생각을 하니? 이거 다 네가 빼놓은 비상금으로 차린 거라며? 어떻게 이 정도로 영악하고 못돼 먹었는지. 이렇게 사고 칠 돈 있었으면 내 아들 내조나 잘할 것이지. 회사에 들어갈 땐 죽어도 싫다고 버티더니 버튼 곳에 돈까지 버리고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 저도 더는 지겨워서 어머님과 이 말 저 말 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남편에게 사업하겠다고 자금을 주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 사업한다고 우리가 빚쟁이라도 됐나요? 도대체 왜 제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참견질을 해대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하든 제 선택이고 제 인생이라고요. 내가 참견까지 하게 만드는 건 다 네 행실 때문이잖니. 어느 정도 미련스럽게 처신을 해야 내가 잠자코 있지. 이건 뭐 내 아들 고생시키겠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 그리고 잘난 며느리 들어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대는데 이따위 구질구질한 가게를 차렸으니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냔 말이야.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막말로 제가 친구분께 저를 자랑해달라고 했나요?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돈과 직위로만 평가하고 어머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 건가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전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싶으셨으면 남의 자식인 저더러 어머님의 기준에 맞추라 하지 말고 남편이랑 신우를 자랑할 가치가 있도록 키우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뚫린 입이라고 어디 시어미 앞에서 그런 말을 짓거려? 개나 소나 다 하는 옷가게 차리더니 이게 멍청해도 더럽게 멍청해졌네. 시모는 저를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제 얼굴을 내리쳤어요. 저는 시모에게 이렇게 하니 속이 시원하냐고, 아무리 가족으로 얽혀 있어도 이제 남보다 못하니 서로 마주하지 말자고 소리쳤어요. 시모는 그런 제게 자기가 바라는 바라며 이혼당할 준비나 하고 있으라는 말을 남긴 뒤 돌아갔죠. 그 뒤로 저도 전처럼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고 시모도 더는 찾아와 저를 쪼는 일이 없었어요. 남편이 도대체 자기 엄마에게 어떻게 굴었길래 이혼하라고 성화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진짜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행동 조심하라고 엄포를 놓았네요. 남편은 이혼은 무서웠는지 더는 시모의 우악스러움은 볼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 모두에게까진 해당되지 않아서인지 보다 못한 신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신우는 제게 자기 엄마를 이해해달라며 대신 자기가 제 일을 시간 내 자주 도와주러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탐탁치 않아 거절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매일 찾아와 저를 도왔어요.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리던 저더러 곧 아이가 하원하고 올 시간이니 조금이라도 쉬라며 남편보다도 더 저를 이해하듯 말해주었죠. 그 덕에 저는 조금씩 신우에게 마음이 열렸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있는 디자인의 옷을 몇 개 빼놨다가 신우에게 선물했어요. 금방 지쳐 할 줄 알았던 신우는 그 후로도 자주 가게에 와 아이와 놀아주기도 하고 저를 돕기도 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딸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아이들의 경우 보통은 고질적인 질환이 아닌 이상 사나흘 정도면 퇴원하는데 이상하게 아이의 컨디션 회복이 더뎌 결국 열흘 동안이나 입원해 있었죠. 그러니 당연히 제 옷가게는 그 기간 동안 문을 열 수 없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신우가 제게 연락이 왔어요. 올케, 소식 들었어. 가게도 못 열고. 무슨 일이래 참? 지금은 괜찮고? 아, 아기가 아직 열이 안 떨어져서요. 어쩔 수 없죠. 그동안 가게도 못 열고 어떡하냐는 말이지 내 말은. 혹시 애 때문에 가게가 마음에 걸리면 내가 대신 가게 봐줄까? 괜찮아요.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에이,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시누이 써먹는 거지. 안 그래? 나중에 조카 다 낳고 거하게 한 통 쏘기만 하면 돼. 올케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내가 다 마음이 아파서 그래. 도와주겠다는 선의의 마음을
올케가 굳이 거절 안 해도 되는 거야. 신우는 끈질기게도 자기가 봐주겠다더라고요. 결국 계속 거절할 수 없어 며칠만 부탁한다며 맡기게 되었어요. 신우 덕에 제 걱정도 덜어 한결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나흘쯤 지났을 때 아이가 많이 호전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가게로 출근하게 된 날, 저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기함했습니다. 제 가게 매대에 진열된 옷들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 보는 옷들이 걸려있는 거예요. 거기다 제 가게에 마치 자기가 사장이라도 되는 듯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신우와 시모까지. 저는 신우와 시모에게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쳤고 그런 저를 보며 비웃으며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아가, 지난 날은 내가 미안하게 됐다. 네가 이러려고 이 가게를 다 차렸나 본데 내가 그 깊은 하늘의 뜻을 이제야 알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 가게에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요. 제가 판매하던 옷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런 거적대기 같은 옷을 걸어둔 거예요. 어머? 내 취향인데 거적대기는 말이 좀 심하다. 참 드세다고만 생각했는데 순진한 모습이 다 있었네. 내가 가게 챙기겠다는 말을 너무 고지곳대로 들었나 봐.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놀고 있는 건 불효잖아. 그래서 옳게 도우면서 일을 좀 배워뒀던 건데 눈치 못 채더라. 옳게는 학벌 좋으니까 나보다 취직하기 쉬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가게 운영하려고. 당장 내 가게 원상 복구해놔. 내가 아무리 당신네들한테는 외지인이라도 이러는 건 아니지. 애 키우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속이고 등쳐먹이려는 게 인간이야? 당신네들이 인간이냐고. 옳게. 말 조심해. 우리가 무슨 사기꾼들이야?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옳게는 정말 위아래도 없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까지 했지. 능력 좋던 옳게는 그 능력 앞으로도 펼치면서 살아. 우리 집안 깊혀주려고 네가 들어온 건데 부응해야지 않겠어? 네가 우리 가족이 된 이유가 네 능력인데 말이야. 알고 보니 신우가 갑자기 저를 이해한답시고 가게에 찾아와 저를 열심히 도왔던 건 전부 제 가게를 뺏을 요량이었던 거예요. 남 밑에서 일 못한다며 사업을 버렸다 말아먹은 전적이 꽤 되는 신우는 이미 단골들도 생겼고 어느 정도 매출이 유지되는 제 가게를 노린 거죠. 시모나 신우 둘 다 자금이 없으니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으니 손 안 대고 코풀 작정으로 제가 가게에 없는 틈을 타 일을 벌인 거였어요. 그 속내를 알게 되니 들끓는 화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시모와 신우를 제 가게에서 끌어내고 곧장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밖에서 문을 열라며 두드리고 소리치고 난동도 모자라 가게 문을 박살내겠다며 큰 돌까지 주워와서는 행패를 부렸어요. 저는 결국 경찰에 시모와 신우를 신고했고 시부와 남편이 경찰서에 와서야 저를 헐뜯던 시모와 신우의 태도가 멈췄네요. 저는 그동안 제가 겪은 많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이혼 선언까지 했어요. 이혼하겠다는 제 말에 남편과 시부는 청천벽력이라도 된 양 저를 말리느라 안달이 났어요. 신우는 그제야 죄책감이 든 건지 후폭풍이 무서운 건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니, 콧대 높은 척을 하고 싶었는지 저를 노려보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그런 시모의 태도는 시부의 심기를 건드렸고 시부는 시모에게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당신 어서 사과해. 당장. 어영부영 넘길 생각 추호도 하지 마. 알겠어? 어떻게 부모가 자식 가정을 깨는 만행을 저질러? 며느리가 기분이 풀릴 때까지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란 말이야. 당신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혼하는 순간 당신도 이혼당할 줄 알아. 내가 뭘 어쨌다고 저 되바라진 것한테 사과를 해? 지 좋은 능력 펼치고 우리 딸한테 가게 일은 넘기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사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받아 마땅하지. 네,
어머님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아버님, 저 마음에도 없는 사과는 받고 싶지 않고요. 이제와 사과한들 뭐가 달라지나요? 저요, 이제 지긋지긋해서 싫어요. 저 합의할 생각도 없으니 제게 사과든 애원이든 아무것도 할 생각 마세요. 저는 합의는 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뒤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 일이라고 제 가게까지 따라온 남편이 제 속을 또 긁어댔죠. 당신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아니, 우리 엄마랑 누나 지금 유치장에 있어. 정말 합의 안 할 생각은 아니지? 가족끼리 다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못되게 굴어? 어차피 앞으로도 얼굴 보고 지내야 하는데 괜히 더 사이 틀어지지 말고 잘 풀어야 할 거 아니야. 똑같은 말 몇 번씩 하게 만들지 마. 너한테나 가족이지 이제 나한테는 아니거든? 아니, 이전부터 니네 엄마는 날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어. 네 엄마 기세어주는 도구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난. 그러니까 나도 이제 와서 더는 가족 운운하면서 이해할 생각 없어. 누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인색하다 못해 처먹었냐? 아, 몰라. 내 사전에 이혼은 없어. 절대 이혼은 안 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애를 생각하는 엄마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고도 누나가 엄마라고 말할 수 있냐? 어? 공부 잘하는 거랑 인성이랑은 별개라더니 딱 누나를 두고 하는 말이네. 야, 무책임? 너 지금 무책임이라고 했어? 너도 알았잖아. 네 엄마가 나 자기 멋대로 주무르려고 했다는 거. 엄마라면 이혼을 입에 담으면 안 돼? 무책임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너. 인성 먹 같은 건 내가 아니라 너랑 네 엄마라고 이 무례배 집안인가나. 그러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 그만하고 네 가족이 싼 똥이나 네가 치워. 내 매장 옷 다시 찾아오지 않으면 바로 이혼 소장 접수할 테니까 오늘 안에 무조건 찾아서 가게에 가져다 놔. 알겠냐? 남편은 자꾸 이혼을 들먹이면서 자기를 화나게 한다며 매대에 걸려있던 옷을 창고 쪽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저도 그땐 제정신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에게 미친 것 위에 더 미친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저는 남편을 향해 옷가지들을 집어던지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모습들을 친정엄마가 다 보고 말았어요.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왜 그리 어린애처럼 눈물이 쏟아지던지.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친정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시모가 겉과 속이 다를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못되게 굴 줄은 몰랐다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장이라도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열을 내는 걸 제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설득해 간신히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의 차가운 시선은 남편을 향했고 남편은 도망이라도 치듯 가게를 나갔어요. 한참을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가 가게에서 판매하던 옷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옷들이 다 시댁 창고에서 발견했다는 말을 듣고 단전에서부터 또 화가 마구 치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쎄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이런 일을 겪으니 촉이 곤두섰던 거죠. 저는 카운터로 곧장 향해 현금 보관함을 열어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많던 돈이 한 푼도 없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네, 자금이 없던 신우가 제 돈으로 자기가 팔고 싶던 상품을 떼온 거였어요. 이게 도둑과 다를 게 뭔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 황당한 건 남편이라는 인간의 태도였습니다. 무슨 돈으로 이 많은 옷을 떼왔나 했더니 그럼 그렇지. 이 와중에 도둑질까지 잘도 했네. 도대체 무슨 생각이면 이런 강큰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건지 참.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랬던 걸 거야. 설마 당신 지금 이것까지 문제 삼을 생각은 아니지? 당신 때문에 경찰서까지 끌려간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말이야. 누나가 빼간 돈은 내가 비상금으로라도 채워줄 테니까 제발 더는 문제 삼지 말자. 어? 어차피 내가 주면 그만인 돈이잖아. 이 와중에 너는 끝까지 왜 이 돈을 네가 갚아? 막말로 지금 내 가게에 도둑이 든 거나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감싸고 챙길 사람은
네 엄마랑 누나가 아니라 나여야지. 상식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나를 먼저 챙기고 걱정해야지. 네가 이러고도 남편이니? 진짜 너나 네 가족들이나 사람도 아니네. 이날 남편과 2차전으로 대판 싸웠네요. 나중에는 친정엄마가 있다는 것도 있고 남편이 애초에 일을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저라면서 막무가내로 막말까지 퍼붓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부가 엄연히 큰 피해를 본 상황에서도 자기 가족만 감싸는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거기다 저희 엄마 앞에서까지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어 다음날 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못 들어오도록 도어락 암호도 바꿔버렸고요. 집에 들어오겠다며 문 앞에서 깽판을 치던 남편은 이웃의 신고로 그 뒤로는 시댁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부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신우와 시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요. 네, 물론 믿지는 않았지만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며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민하다 여차하면 증거물로 제출하자 하는 마음으로 신우가 제 가게에서 했던 짓이 모두 담긴 영상 증거물을 챙겨갔어요. 역시나 이렇게 단번에 변할 시모가 아니죠. 사과는커녕 고개까지 쳐들고 저를 내려보더라고요. 다 시부를 속인 시모의 농간이었던 거였어요. 물론 신우는 유치장까지 들어가 보니 덜컥 겁이라도 났는지 저를 보자마자 잘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절대 볼품없는 제게 조아리는 건 못한다며 제가 다 자기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분노에 차서 제 얼굴에 침까지 뱉었어요. 저는 더 봐줄 것도 없다고 판단되어 바로 증거물을 제출했어요. 합의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다시 들은 시부는 제 가게까지 찾아왔고 시모를 대신해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가,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내가 가장으로서 처신을 못한 탓이야. 내 아내와 딸이 다시는 내게 못나게 굴지 않도록 나서서 단속하마. 그러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너그러이 봐주면 안 되겠니?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마음 굳혔어요. 아버님 연락받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형님과 어머님을 만났고 여전히 어머님께서는 저를 미워하고 계셨어요. 제가 다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침까지 뱉으셨고요. 아버님께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게 이러시는 것처럼 저도 이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마음을 모르지 않아.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안다. 네가 이러는 게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야. 하지만 나도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더구나. 시부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뒤 돌아간 날 저녁, 이번엔 가게로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인간 끝까지 뭐가 잘못된 줄 모르더군요. 내가 이혼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냥 합의 이혼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랑 누나 그만 괴롭히고 가서 합의하고 끝내. 내가 큰 마음 먹고 이혼해주겠다고 한 거니까 재산 욕심은 내지 말고 말이야. 당신이 각자 도생하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니까 내가 들어주는 거라고. 합의 이혼? 합의 이혼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넌 아직도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서 어떡하니? 합의 이혼 필요 없어. 이미 소장 접수했으니까 이 멍청아. 그리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 멍청한 거 티내지 말고. 내가 각자 도생하는 게 소원인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을 파탄낸 주범이 네 가족이고 너야 이 머저리야. 야, 너는 끝까지 내가 좋게 풀어줄래도 그렇게 나와야 되겠냐? 네가 바라고 바라는 이혼 내가 해주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더 악연으로 꼬이지 말고 누나랑 엄마 그만 합의하라고. 그리고 너야말로 바르게 말해야지. 지금 우리가 파탄난 이유는 다 너야. 너 때문이라고. 남편은 버럭해서 소리를 지르고는 저를 벌레 보듯 하고는 돌아갔어요. 참 침만 안 뱉었다 뿐이지 눈빛은 시모와 꼭 닮았더라고요. 그 뒤로는 한참 동안 시댁 식구를 마주할 일이 없었어요. 남편도 어떻게든 자기가 저를 이겨먹겠다고 이를 갈고 법조인을 알아보고 다닌 듯 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얼마 만에 느끼는 잔잔한 일상인지 몰라요. 하지만 한 번씩 술에 진탕 취해 한밤중에 집 문을 두드리는 남편 때문에 아이가 겁을 먹는 날이 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그 집을 비우고 친정으로 들어가 지냈죠. 그때부터 아이도 저도 하루가 다르게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모와 신우의 첫 재판을 앞둔 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새삼 대단하다 느꼈던 게 한참 후에 마주하게 된 시모는 상당히 수척한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위기의식을 느꼈던 건지 죽어도 못한다던 사과를 제 발로 저를 찾아와 머리까지 조아려가며 싹싹 빌더라고요. 예, 이제 내 아들과도 남남이 될 텐데 헤어짐일수록 좋은 기억이 남아야 하지 않겠니? 이제 그만하면 됐잖니? 제발 선처 좀 해주렴. 내가 이렇게 비마. 우리 좀 살려줘. 헤어질 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굳이 기억을 남기겠어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어머님의 그 잘난 자존심 끝까지 지키세요. 가짜는 희망 갖지 마시고요. 사면 초과인 상황이 겁난 후에야 제게 사과하려는 시모의 태도가 더욱 기분이 나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잡으며 눈물로 호소하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일관된 표정과 말투로 시모의 사과를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 신우도 제게 찾아왔어요. 참 웃긴 게 위기의 순간에는 가족도 뭣도 없는가 봐요. 신우는 제게 울며 불며 자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울어댔어요. 옳게, 우리 그 일 있기 전에는 악감정 없었잖아. 내가 일도 도우면서 우리 잘 지냈잖아. 나한테 고맙다면서. 제발 나라도 살려줘. 응? 나 정말 무서워서 잠도 안 온단 말이야. 그 가게 내 가게로 꾸리라는 것도 사실 엄마가 다 시킨 일이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나 정말 억울해. 억울하고 무서워 미치겠어. 형님, 아니, 다 끝난 마당에 동갑이니까 친구로서 말 좀 할게. 너는 그동안 편하게만 살아봤지? 그러니까 이참에 인생 공부한다 여겨. 억울하다고? 네 엄마가 시켰다면 시킨 대로 한 게 잘못이지. 그 나이 먹도록 옳고 그른 판단도 못해? 정당한 죗값 잘 받고 앞으로는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 네 양심이 올바른지도 좀 되돌아보고 말이야. 그 뒤로도 신우와 시모가 하루에 몇 번씩이나 찾아와 머리 숙여 사과를 했어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 사과 받아주고 선처해주지 않으면 확 그 자리에서 졸도해버릴 거라며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시부가 시모와 신우를 데리고 돌아간 후에야 저를 찾아오는 걸음을 멈췄어요. 끝까지 선처는 없었고 시모와 신우는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가족을 무너뜨린 제게 돈 한 푼 나눠줄 수 없다며 재산 분할에 관한 소송까지 걸며 이혼 소송을 질질 끌었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고집에 불과한 것이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보나 양육으로 보나 제가 뭐 하나 허투루하지 않았다는 걸 법정에서 제대로 인정받았거든요. 결국 저는 이혼 소송도 승소했고 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쾌거를 이루었답니다. 저를 향한 시모의 원망이 나중에는 시부에게 향했다고 해요. 결국 시부도 시모를 향한 충격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더라고요. 전 남편은 이전 시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들고 와서는 자기 집안까지 파탄나게 생겼다며 제발 도와달라, 시부의 선택을 말려달라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미 남남이고 그건 제 권한이 없는 거니 당연히 거절했죠. 그러자 전 남편은 끝까지 못나게 굴어댔어요. 복수심에 저와 제 가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 구설수에 오르게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친정엄마가 그 소문을 듣고는 전 남편에게 찾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며 노발대발했거든요. 너희 엄마랑 누나도 모자라 너도 콩밥 좀 먹고 싶어 환장했냐면서요.
소인배지만 겁은 엄청난 남편은 자신의 엄마와 누나의 최후를 봐서인지 다신 그런 짓 하지 않겠다며 순순히 각서까지 쓰더라고요. 작년까진 그 망할 시댁의 소식이 제 귀에 간간히 들려왔어요. 그리고 소식이 끊길 무렵 전 시부가 제게 찾아와 온 진심 다해 사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부 덕에 이제는 그들의 미움이 많이 사그라들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바빠 이전의 악연을 떠올리며 미워할 새도 없고요. 전 남편이 퍼뜨린 소문으로 매출이 조금 주춤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거든요.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한 게 잘 된 덕에 가게도 다시 활기를 찾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답니다. 시내에 2호점을 최근에 오픈해 제 동생도 저를 도와 운영에 뛰어들 정도로 확장도 되었어요. 결혼이 인생의 이막의 시작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 보니 제 인생은 결혼이 아닌 이혼이 인생의 이막 시작인 느낌이 드네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나만의 인생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아가는 게 앞으로의 제 목표이고 바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선택을 염려해주고 저의 새로운 시작을 묵묵히 지켜봐 주신 저의 보배이자 스승인 엄마를 닮아 제 아이에게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평생을 운명이라는 말은 믿지 않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때 그 일을 경험한 후 사람은 각자 타고 태어난 팔자가 있고 그 팔자와 연결된 운명이 있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제 가치관을 변화시킨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됐을 당시 이미 제 남편은 100억 자산가였어요. 시부는 자수성가한 대단한 분이셨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시부모님을 보면서 부럽다고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남편이 시부모님을 보고 배운 것이 부유함을 관리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점이 남편과 살다 보니 부러움으로 바뀌어갔던 거예요. 제가 부유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적어도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진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집안도 직업도 평범했던 제가 못마땅했던 시모. 그리고 그런 저를 무시하는 남편과 살면서 얻은 거라고는 제 하나뿐인 자식과 고생한 흔적만 고스란히 담긴 저 자신뿐이었어요. 남편이 돈 많은 자산가면 뭐 하나요? 있는 놈이 더한다고 제게 돈 한 푼 쓰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인걸요. 본인은 옷이며 신발이며 값비싼 것들로 치장하기 바빴지만 제가 쓰는 살림살이는 그렇게도 아껴라 타박을 하던 사람이에요. 제 남편이. 당신 수진이한테 나 몰래 용돈 줬어? 애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쥐어줘? 오늘 수진이 소풍이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용돈을 줘요? 그리고 이제 애들도 자기 용돈 관리도 해보고 할 때 됐잖아요. 여보도 딱 수진이 나이 때부터 용돈 관리 연습했다면서요. 쟤가 나랑 같아? 어차피 쟤는 생긴 걸로 보나 하는 짓으로 보나 당신을 빼다 박았는데 나 같은 영특한 행동을 할 리가 없잖아. 다시는 당신 멋대로 용돈 챙겨주는 짓 하지 마. 알겠어? 이제 용돈도 받고 자기가 돈 관리도 해볼 나이예요. 그리고 진훈이는 동생인데도 작년부터 당신이 용돈 주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차별하는 부모가 어딨어요? 수진이도 당신 딸이에요. 당신이 언제부터 나한테 언성을 높였지? 지금 이만큼 살고 있으니까 이게 다 당신이 읽어낸 줄 아나 봐. 그리고 차별하지 않도록 수진이도 날 좀 닮게 낳지 그랬어 그럼. 수진이 너, 네 엄마처럼 네 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 알겠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오늘 수진이 소풍날이라고요. 아이 용돈 좀 챙겨준 게 무슨 잘못이라도 된 것처럼 굴면서 아이 기분까지 망쳐야겠어요? 엄마, 나 괜찮아. 아빠, 저 괜찮아요. 용돈은 여기에 두고 갈게요.
저 용돈 필요 없어요. 엄마가 도시락도 챙겨주고 과자도 챙겨줘서 필요 없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 앞에서까지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제 딸아이에게까지 저를 대하듯 행동하는 남편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제 딸도 얼마나 마음이 고단했으면 한 번은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고 우는 거예요. 우연히 화장실에 가려다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되니 괜히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는 아들에게 얄미운 감정까지 들었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 아들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환경이 제 딸은 저의 아픈 손가락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너무 힘들면 저와 이 집에서 나가 단둘이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딸은 제 가슴을 미어지는 대답을 하더군요. 수진아, 엄마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랑 수진이랑 둘만 외할머니네서 지내는 건 어떨까? 엄마랑 함께면 어디든 너무 좋아. 하지만 엄마, 아빠가 미워서 그런 거라면 난 싫어요.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아빠라도 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 내가 사랑하는 아빠잖아. 제 이혼 결심을 말린 건 이런 제 딸이었어요. 부모는 자식 보고 사는 거라는 말을 실감하며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돈만 알지 남의 마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헤아릴 줄 모르는 남편은 변함이 없었어요. 거기다 나중에는 저와 제 딸의 대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더 못되게 굴었어요. 이렇게 모진 남편과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라곤 시댁과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여자였네요. 그래도 하늘이 조금은 도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낀 저의 인생 시간이 빠르게 흘렀으니까요. 일이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날도 오더라고요. 며느리도 예쁜 외모만큼이나 싹싹하고 성격이 좋아 제 마음에 꼭 들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결혼 전에 더욱 걱정이 되었던 걸지도요. 거기다 여자라면 무시만 하는 줄 알았던 남편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며느리를 정말 예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의아했지만 그래도 남의 귀한 자식이 천대받는 것보다 예쁨 받는 게 좋은 거니 다행이다 여기며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해서였을까요? 해가 갈수록 그 싹싹하던 며느리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연차를 내서 쉬는 날이라며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었어요. 아들은 바빠서 자기와 시간 보낼 틈이 없다면서요. 남편이 좋아하는 곶감을 한가득 사서 왔고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참 웃긴 게 제가 무슨 이 집 식모라도 되는 듯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그 곶감 상자를 제게 쥐어주더라고요. 거기다 자기가 제 윗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제게 고개만 살짝 까딱이며 인사를 하곤 상자만 건넨 뒤 휑하니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향했어요.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시댁 올 생각에 밥 먹는 것도 까먹고 나온 거 있죠. 오는 길에 가볍게 요깃거리 한 개 전부니까 아버님이랑 저녁 식사까지 하고 가도 괜찮죠? 그럼 물론이지. 아가, 오늘은 뭐 먹고픈 것 없냐? 네 시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음식 솜씨 하나는 봐줄만 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시엄마한테 다 말해놔라. 아버님도 참,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어머님께 요리해달라고 해요. 아무리 요즘은 허물없이 지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많다고 해도 어머님께서 싫어하실지도 모르고요. 지금 네 시엄마 눈치를 보는 거냐? 네 시엄마가 나 몰래 눈치라도 주던? 이 옆에 내가 안 보는 곳에서는 내게 시집살이 시키냐? 어머님처럼 좋은 분께서 시집살이라뇨.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먹고픈 거 생겼어요. 아버님께서 요즘 기운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어머님께 백숙 먹자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올게요. 며느리는 남편과 한참을 떠들더니 주방에서 곶감 정리를 막 마친 제게 왔어요. 그러고는 말투며 표정까지 싹 바꿔서는
지시하듯이 제게 말하는데 단전부터 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참으며 좋게 둘러 말했어요. 아니, 다그치고 싶어도 남편이 떡하니 집에 있으니 할 수 없다는 게 적절한 표현이겠네요. 며느리도 그걸 아니 제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올랐어요. 어머님, 곶감 정리 끝나셨으면 나가서 장 좀 봐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오늘 저녁에 닭 사다가 백숙 좀 해주세요. 어려운 음식도 아니니까 할 것도 없고 어머님도 좋겠네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도 연락해서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하렴. 오랜만에 다 같이 식사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얘, 말투는 좀 더 예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래도 엄연히 나도 네 시부모인데 명령하듯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버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주방에 둘 뿐이라고 그새를 못 참고 지적질은. 그럴 시간에 얼른 가서 장이나 봐오세요. 참, 어머님은 백숙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오늘은 김치에 간단히 식사하셔야겠네요. 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밖에서 대충 때우고 오시던가요. 저는 며느리와의 대화에 속이 들끓었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들과 딸아이를 오랜만에 볼 생각만 하며 기분을 달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달래졌던 제 기분은 또다시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의 부부관계도 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아버린 걱정만 가득 쌓인 날이 되어버렸거든요. 신혼 느낌 물씬 풍기던 전과는 달리 오랜만에 본 아들 부부는 서로 말도 잘 섞지 않았어요. 제 아들의 안색도 별로 좋지 못했고요. 그러니 이 모든 걸 모르고 싶어도 몰라지나요? 하지만 둘 사이에 잠시 갈등이 있나 보다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니 곧 좋아질 거라고 여기며 구태여 아는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아들 부부의 사이는 여전히 냉랭한 듯 했어요. 꽤 오랫동안 그런 모습을 제게 보여왔거든요. 거기다 그렇게 지내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며느리와 아들의 관계도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도 좋지 못하면서 막막함만 커져갔어요. 그 모든 걸 보고 느끼면서도 저는 늘 속으로만 삭히고 꾹 참으며 지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날의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제 아들과 저는 생일이 하루 차이가 나서 매해 생일 저녁은 함께 보냈어요. 결혼 후 분가했어도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었죠. 제 남편이 저의 생일을 챙길 리 없다는 걸 진즉부터 알고 있던 아들이 저를 배려한 것이었어요. 그 덕에 저는 매해 제 생일밥을 챙겨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생일상도 다 제 손으로 차렸지만 아들과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 생일 때마다 기뻤어요. 긴 세월 동안 아들의 배려가 저의 선물이었어요. 남편의 신임을 받고 있는 며느리가 아들 부부 사이에서는 실세였고 모든 것을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왔지만 단 하나, 저의 생일날 우리와 함께 보내는 것만큼은 아들이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며느리는 이 부분이 연애 때부터 결혼 후에도 쭉 불만이었던 듯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날도 생일 파티를 위해 우리 집으로 넘어왔어요.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긴 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오래 걸렸고 아들 부부가 도착한 후에도 꽤 오래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너무 당연하게도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를 대신해 저를 도왔고요. 그날따라 아들이 왜 그랬는 줄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고생하는 저와 반대로 편히 쉬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에 속이 상했을 테죠. 한참을 저를 돕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향하더니 뭐라고 말했는지 급격히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고는 잔뜩 기분 나쁜 표정을 해서는 주방에 와서 제게 따져 물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되바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좋은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 생일 핑계로 저를 부려먹어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손님처럼 앉아있으니 마음에 안 드세요?
시어머니랍시고 며느리가 차려준 생일상을 받고 싶으시냐고요. 아니, 괜찮다. 일 끝나고 왔으니 너도 힘들 테지. 아들이 도와준 덕에 거의 끝났으니 이제 슬슬 밥 먹을 준비나 하자꾸나. 봐, 네 엄마도 내 도움이 필요 없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네가 시엄마야? 왜 네가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두냐고 짜증나게. 너희 지금 내 앞에서 부부싸움이라도 할 요량인 거야? 아서라, 기분 좋은 날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새아가, 기분 가라앉히고 쉬고 있으렴. 아들, 너도 너무 그러지 마. 엄마, 오늘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동안 대우받고 지냈으면 감사할 줄 알고 도우려는 마음도 가져야 맞잖아. 내가 언제까지 제가 하는 꼴 같지 않은 행동을 참아야 해? 네가 말해봐. 아무리 딸 같은 며느리라도 너처럼은 안 해. 우리 아빠가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이 집에서 뭐라도 된 거 같아? 야, 생일이 무슨 유세야? 생일이면 큰 대접이라도 받아야 되냐고. 내가 왜 어머님 생일이라고 와서 주방 일을 거들어야 해? 방금 전처럼 생일인 사람끼리 생일상 차리고 자축하면 되겠네. 이렇게 모이는 것도 사실 어머님 때문 아니야? 내가 안 돕는 거 보기 싫으면 이런 자리 만들지를 마. 그만해. 내가 이런 모습 보려고 여태 식사 준비를 했니? 됐다. 음식 챙겨줄 테니까 그만 돌아가렴. 이런 상황에서 마주하고 밥을 먹는다고 한들 그게 소화가 되겠니? 그리고 아가, 아무리 서스럼이 없어도 나도 네 시모야. 너희 다툼까지 이렇게 마주하는 건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하구나. 남이 보면 지금 네 태도가 경거망동하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유의하는 게 좋을 듯해. 참나, 나는 이 집에선 이방인이다 이거지? 생일을 핑계로 모자가 쌍으로 눈 부라리고 사람을 잡아?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죠? 경거망동하다고요? 그러는 어머님은 뭐 얼마나 고상하신데요? 이 집에서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면서 기가 막히네. 제가 며느리라고 꼴에 시엄마 노릇은 해야겠다 싶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제 말에 따박따박 받아치며 언성을 높였어요. 모자가 생일을 핑계로 자기를 잡는 말을 어찌나 크게 했는지 방에 있던 남편이 집안이 왜 이리 소란스럽냐며 주방까지 나왔고 씩씩대는 아들과 며느리를 살피더니 자초지종을 물었죠. 며느리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와 아들을 한 번씩 노려보더니 제 남편에게 찰싹 붙어서는 불쌍한 척 연기를 해댔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황당하던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니까요. 저와 아들에게 바락바락 소리칠 때는 쌈딱이 따로 없더니 남편이 나오기가 무섭게 가련한 척은 다 하는데 배우였으면 상을 타도 여러 번 탔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눈물까지 훔치며 자기가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하소연하는데 불려우도 그런 여우가 없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어요. 아버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지. 남편도 어머님도 일 끝나고 와서 조금 숨 돌리는 저더러 주방 일을 돕지 않는다며 역정을 부리니 제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새아가 시집살이라도 시키려고 들었어? 당신 생일이라고 일 끝나고 온 힘든 애를 부려먹었냐고. 생일이 뭐 대수라고 어린 자식들까지 죄다 불러 모아서 이 사달을 내? 어른이면 어른다운 태도를 갖춰야지 그 나이 먹도록 싸구려 같은 행동을 못 고쳐? 아버지, 엄마한테 말하는 투 좀 조심하세요. 엄마가 저희를 부른 게 아니라 제가 함께 보내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온 거죠. 언제까지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제 아내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아버지께서 매번 이런 식으로 제 아내를 감싸니 못된 행동을 해놓고도 기고만장한 거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나서서 엄마를 도와요. 오죽하면. 시끄럽다. 어디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려 들어? 네 엄마라고 편드는 꼴이라니. 그리고 사내 자식이 여자애처럼 주방에나 들락거려? 당신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자기 위치도 몰라? 으휴, 엄마가 그 모양이니 아들이라고 있는 것도 멍청하지. 우리 새아가 기분이 상해서 어떡하나?
저 답답한 인간들은 두고 우리끼리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는 거 어떠냐? 어서 가자. 우리 세아가 배도 고플 텐데 지체할 시간 없다. 어서 가자꾸나. 남편은 며느리의 기분을 망친 우리는 알아서 하라며 며느리만 데리고 외식을 갔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이겼다는 듯 웃음 띤 얼굴로 저와 아들을 보고 웃더군요. 그 모습에 처음으로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아들은 제게 생일날을 망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저는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만들길 잘했다고 했네요. 앞으로는 참고만 있진 않겠다고 우리끼리라도 생일 파티를 하자고 아들을 다독였어요. 그렇게 저희가 식사를 마친 뒤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과 며느리가 고기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왔어요. 그 냄새만 맡아도 어찌나 화가 나는지. 결국 저는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곧장 현관에가 남편과 며느리를 향해 마구 뿌려댄 뒤 그 인간들한테 엄포를 놓았어요. 이 사리분별도 못하는 인간아. 내가 30년 넘게 당신 비위 맞추고 살았으면 적당히 해야 할 거 아니야. 앞으로 한 번만 더 아이들 앞에서 나 무시하는 행동 하기만 해. 그땐 이 소금으로 안 끝날 줄 알아. 그리고 얘, 너도 여우짓 하는 거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더는 예전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웃어 넘길 일 없으니까. 앞으로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처신 똑바로 하렴. 알겠니? 어이, 이 입 옆에 내가 미쳤나? 나이 먹더니 노망이라도 났냐? 감히 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식들 앞에서 이런 쪽을 줘?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뭐야?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냐? 어? 며느리다운 게 어떤 건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라도 시키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괜찮다더니 순 거짓말이셨던 거네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더니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시는 건가요? 저 너무 서운해요. 그동안 제가 잘은 못했어도 처신 운운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아닌가요? 며느리 부려먹을 생각 말고 당신 처신이나 잘해. 개념 없고 멍청해도 정도껏 해야지. 어디 남편한테 소금을 뿌리길. 그것도 자식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말이야. 한 번만 더 기어오르려고 들면 이 집에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남편은 또다시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무시했어요. 평생을 제 목소리 한번 크게 내본 적 없던 저인데 돌연 제가 큰 소리 좀 낸다고 누가 겁을 먹겠어요. 결국 아들이 다시 나섰고 남편이야 옛날부터 자기가 이 집의 왕인 양 살던 인간이라 태도를 달리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아들 눈치가 조금은 보였는지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앞으로는 집에 자주 찾아올 필요 없다고 생일도 앞으로는 같이 보내지 않기로 선을 그은 뒤 돌려보냈죠. 그런데 그 후로 저와 남편의 관계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갈라진 반면 며느리와 남편 사이는 애틋해 보일 만큼 좋아졌어요. 아들 눈치를 보며 며느리는 조금 조심하는 듯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았죠. 되려 남편이 며느리 길을 살려주느라 저를 홀대한 탓에 며느리는 전보다 더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왔고 나중에는 며느리가 제 머리 꼭대기에 앉아 마치 자기가 제 시모라도 된 듯 집안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집에만 찾아오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한 공간에 있으면 제가 며느리에게 쓴소리 좀 할라치면 남편이 저를 쥐잡듯이 잡는 통에 되려 며느리만 더 기고만장해졌거든요. 그런 꼴을 계속 마주하느니 제가 그 자리를 피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아주 살가운 목소리로 말하는데 어찌나 당혹스럽던지. 네가 내게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니? 안부 연락을 한 번 안 하면서 말이야. 어머님도 참. 대신 제가 자주 찾아뵙잖아요. 오늘 연락드린 건 요즘 남편이 일이 고단한지 힘이 없어서요. 제가 요리하는 음식은 먹는 둥 마는 둥이라 걱정이 되네요. 어머님께서 남편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는 김에 잡채랑 이것저것 챙겨주시면 더 좋고요. 죄송해요.
제가 요리 솜씨가 없어서 많이 부족해요. 제 아들이 힘이 없다는데 그 말을 듣고 싫다고 할 부모가 있을까요? 며느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나 몰라라 하겠지만 제 아들을 위한 거니 저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한가득 장을 봐 음식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만들 찬들을 챙겨 며느리 집으로 향했어요. 며느리가 전날 통화 당시 둘 다 일 때문에 바빠 낮에 집에 없으니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도어락 암호까지 친히 알려줬거든요. 며느리가 급히 할 필요 없으니 주말 전까지만 가져다 주라던 말을 간과하고 급하게 준비했던 제 탓이었을까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아들 부분의 집에서 심장이 다 벌렁거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데 신발장에 여자와 남자 신발이 아무렇게나 놓여있기에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바빠서 미처 신발 정리를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자 화장실 앞에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거기다 화장실 안에 있는 여자와 남자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죠. 저는 아들 부부가 휴가를 냈나 싶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다시 좋아졌나 싶어 혹시나 오붓한 시간을 방해라도 하게 될까봐 얼른 반찬만 냉장고에 넣어주고 가려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간간이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낯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쎄한 기분을 감출 길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작은 방에 들어가 아들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가 얼마 가지 않아 아들이 전화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아들네 집에서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고요. 저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아들에게 혹시 집에 있느냐고 물었고 아들은 이 시간에 어떻게 집이겠냐며 호탕히 웃으며 일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손은 바들바들 떨려왔어요. 아들에게는 구태여 내색하지 않고 알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안에 있던 여자와 남자가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보고 싶지 않은데도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질 않는 건지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저는 그들이 들어간 안방으로 향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것들의 모습을 마구 찍어댔어요. 제 등장에 며느리와 낯선 남자는 잠시 놀란 듯 싶었지만 역으로 저를 주거 침입자 취급을 하더라니까요. 저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눈이 뒤집혀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어요. 내 아들 걱정하는 척은 다 하더니 감히 내 아들 집에 낯선 인간을 집에 들여?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냐? 인간이냐고. 내 남편 앞에서 쇼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 불려시 같은 게 감히 외간 남자랑 바람을 펴? 이 버러지만도 못한 거사.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이거 안 나요? 놓으라고. 내가 바람을 피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여긴 내 집이기도 하거든? 그런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당신이나 나가. 이거 놓고 당장 나가요? 이 뻔뻔한 계집애가 넌 오늘 볼장 다 본 줄 알아? 이런 행실을 걸려놓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아? 어머님이 뭘 어쩔 수 있는데요? 힘도 없으면서 나서봤자 뭐가 바뀔 줄 알아요? 그냥 서로 못 본 척하고 지내요. 어머님께서 아무리 난리쳐도 아무한테도 안 먹힌다는 거 몰라요? 아버님이 어머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제 말 몇 마디면 끝일 거 서로 힘 빼지 말자고요. 저는 뻔뻔한 며느리의 언행에 곧장 아들에게 연락해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쳤어요. 며느리는 서로 못 본 척 지내자는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아들에게 연락한 게 화가 났던 건지 갑자기 제게 마구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육탄전을 벌이게 되었고 낯선 남자는 그 틈을 타 불이 나게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30분쯤 흘렀을까요? 제 아들이 도착했고 저는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고 제가 찍은 사진들까지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당장 이 집에서 며느리를 내쫓으라고 노발대발을 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 사진 속 남자는 도대체 누군데? 진짜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당신이 말해봐. 엄마 말이 다 사실이야?
저것이 말을 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내가 둘이 엉켜있는 걸 두 눈으로 봤고 저것이 나더러 못 본 척하고 지내자는 말까지 했어. 그럼 인정한 거나 다름없는 거지. 어머님, 제발 좀 말 보태지 마세요. 가정 파탄 내는 게 목적인 게 아니시라면요. 댁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남편과 직접 이야기할 테니까 이 일 키우지 마시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수작 부리지 말고 이 사진 속 여자가 진짜 네가 맞는지만 대답해. 이 집에 다른 남자 끌어들인 게 사실이냐고. 진짜 이 모자가 끝까지 배려라고는 없네. 그래, 내가 다른 남자 끌여들였고 그걸 어머님이 봤어. 됐니? 그 사진 속 여자는 내가 맞고 남자는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야. 당신과 내가 부부이긴 하니? 우리가 살맛대고 안 지낸 지 몇 년이야. 그런데 어떤 여자가 바람이 안 나니? 내가 바람이 난 건 다 당신 때문이라고. 어떤 이유에서든 바람은 용납되지 못해. 넌 정말 사람도 아니다. 나가. 당장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며느리는 제게 자기 가정을 파탄낸 파탄자라는 욕설을 뱉고는 집을 나갔어요. 그날 이후 제 아들은 한참을 힘들어했어요. 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제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만 같았어요. 며느리의 말대로 어쩌면 제가 아들의 가정을 파탄낸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아들은 조금 진정된 뒤에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아들네 가정을 망쳤다며 부모도 아니라고 저를 괴롭혀댔어요. 거기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은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는 며느리를 만나러 다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예뻐했고 둘의 사이가 좋았던 만큼 연락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의 뒤를 캐보기로 마음먹고 남편 몰래 뒤를 따랐죠. 그리고 곧 남편이 밖에서 만나던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순간 저는 뒤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의 불륜남과 며느리까지 끼고 셋이서 무슨 가족이라도 된 듯 하하호호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납득이 가지 않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저는 그 자리에 쳐들어갔고 남편은 저를 보고 기함했어요. 당신 여기서 지금 저것들이랑 뭐해? 설마 며느리가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지냈던 거야? 당신이 도대체 왜 내 아들을 상처 준 저것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건데?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일단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얘기해. 내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테니까. 가긴 어딜 가.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무리 며느리가 예쁘다고 해도 네 자식 상처 준 쓰레기 같은 것이랑 웃으며 밥을 먹어? 그것도 불륜남이랑 같이? 여기서 딱 말해. 어떻게 된 건지 저것들 앞에서 말하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니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믿는 구석이 당신이었던 거야. 그렇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네, 이 인간이.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집에 가서 말하자고. 빨리 따라와. 남편은 저를 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남편은 까딱도 하지 않았죠.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은 제 손을 놔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집에 왔으니 한 톨의 거짓 없이 다 털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며느리와 도대체 무슨 관계라도 되느냐고, 왜 그것들이랑 같이 있었던 거냐고 추궁했죠. 남편은 머리를 굴리기라도 하는지 입을 옴싹거릴 뿐 말을 뱉지는 않았어요. 그러기를 10분. 저는 더는 기다려줄 수 없어 며느리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러 가야 말을 할 거냐고 다그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쫓아냈던 며느리가 집으로 들이닥쳤고 우리 집안은 며느리의 등장으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에 발을 들이냐고 난리를 쳤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밖에서는 그렇게 웃고 떠들며 며느리를 대하던 남편이 갑자기 며느리에게 왜 왔느냐고 당장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도 무시한 채 미친 사람처럼 웃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어깨를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당장 제게 머리 조아리고 절이라도 박으세요.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왜 내게 절을 해? 미쳤니? 이제는 너랑 엮이는 거라면 다 징글징글하다. 이게 다 무슨 악연이니?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은 한순간도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좀 눈에 띄지 말란 말이야. 어머님, 말 가려 하세요. 제 생각에는 어머님께 제가 은인일걸요?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친히 걸음했거든요. 어머님, 저랑 바람난 그 남자가 아버님의 친자식이라면 어떨까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용납이 안 된다던 그 짓을 아주 오래도록 아버님께서 하셨네요. 제 덕에 지금 어머님도 저처럼 이혼하게 생겼고, 제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이혼 사유 만들어드렸으니 저한테 절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혼 축하드려요, 어머님. 그게 다 무슨... 여보, 지금 저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랑 바람피던 불륜남이 왜 당신 친자식이야?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거냐고?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셔서야 알려드린 재미가 없네. 당신 남편이 당신이랑 결혼하고도 외간 여자랑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랑 당신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낳았고요. 당신이 얼마 전 아들 집에서 본 그 외간 남자가 아버님의 친아들이야. 쉽게 말하면 내 남편의 배다른 형제이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배다른 형제.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람이 났고 그 관계를 꽤 오래 유지하면서 임신까지 시켰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긴 세월 동안 두 집 살림을 했던 거예요. 며느리와 바람이 난 그 남자가 남편과 불륜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고요. 남편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제 아들에게는 과분하다 여겨 배다른 자기 자식에게 친히 소개를 시켜 관계가 발전했던 거예요. 남편은 며느리의 말을 믿지 말라며 절대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며느리와 함께 왔던 건지 배다른 아들이란 사람이 타이밍 좋게 우리 집 배를 울렸어요. 남편의 배다른 아들은 이미 남편과 친자검사까지 마친 상태였고 결과지까지 가지고 와 남편의 친아들임을 입증해 며느리의 말에 힘을 실었죠. 그런데 이 사실만큼이나 놀라웠던 사실이 또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그 배다른 아들의 복수였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바람폈던 불륜녀는 몇 년 전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장례식장에 얼굴 한 번을 비추지 않았던 남편에게 복수를 다짐했다고 말이죠. 아파서 불륜녀가 병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때도 찾아온 적 없고 그저 돈으로만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그 모든 걸 보며 지내온 남편의 배다른 아들은 자기 가정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 제 남편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떵떵거리고 사는 남편의 말년만은 꼭 망가뜨리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버티면서요. 그런데 때마침 남편이 며느리를 소개해줬고 그때를 기회로 삼아 복수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 며느리와 눈이 맞아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 며느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배다른 아들의 뜻을 따라 도와주게 된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자마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다시는 악연이든 필연이든 얽히지 말고 살자고 엄포를 놓았고요. 제 이혼 소송은 긴 여정과도 같았어요. 돈 많고 빽 많은 전 남편을 상대하기란 너무도 어려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혼도 며느리가 바람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통해 쉽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제게 자기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까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기를 썼어요. 그러나 전 남편으로 인한 이혼 사유 덕에 전 남편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어 재산은 물론 위자료까지 모두 챙길 수 있었네요.
저는 이혼 후 아이들과 살림을 합쳐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긴 해도 사회생활도 시작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남루한 행색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엔 너무 볼품없는 차림이라 전 남편인 줄 모르고 수상한 사람이라고 오해해 신고까지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전 남편의 진변을 확인한 후에야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멀끔히 잘 사나 보네. 이혼하고 나서 얼굴도 덮이고 말이야. 어디 다른 살림이라도 차린 건 아닌가 보지? 애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 보면.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살면 그런 거짓골을 할 수 있어? 얼른 돌아가. 그리고 그런 몰골로 여기 기웃대지 마. 아이들이 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법적으로 내 아내였다는 이유 하나로 내 재산까지 쓸어간 탓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당신은 그 많은 돈을 받아갈 자격이 없어. 내 입장에서는 갈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돈 돌려줘. 정 못 주겠으면 위자료로 타간 돈이라도 내놔. 당신 진짜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진짜 넌 인간 되려면 멀었다 멀었어. 다신 찾아오지 마. 또다시 법정에서 다투고 싶은 거 아니면 썩 꺼지라고. 나 네가 그 돈 안 주면 절대 못 가. 우리 아들 이혼하고 혼자 돼서 먹고 살기 편할 텐데 그쪽으로 붙어서 돈 좀 뜯어내야 하나? 우리 아들 요즘 좀 살만하지? 아니면 내 딸한테 돈 좀 꿔볼까? 그간 키워준 은혜가 있는데 이것들이 나 몰라라 하겠어? 선 넘지 마. 너 돈 많고 백 많던 그때 네가 아니야. 지금 네 꼴을 봐. 거지보다 더 거지 같은 네 모습을 보라고. 우리 애들이 너처럼 멍청한 줄 아니? 어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우리 애들이 너한테 10원 하나 주는지 말이야. 쥐뿔도 없는 게 여전히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정신 차려. 나이 먹고 추하게 늙지 말고. 전 남편은 자기 재산 다 잃고 제게 돈 달라고 찾아왔던 거였어요. 며느리와 배다른 아들에게 뒤통수 맞고 저희에게도 버림받은 전 남편은 남는 건 돈밖에 없었고 무료한 생활을 돈놀이를 하며 지냈어요. 결국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고 시댁에서도 내쳐져 제게 손 벌리려고 제 집 주변을 기웃대다가 사달이 난 거죠. 뻔뻔하게 아이들한테까지 손 벌리려는 전 남편의 태도가 기가 막혔어요. 저는 더 들어줄 것도 없다는 생각에 이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골로 찾아온 당신네 아들 눈꼴 사나워 못 보겠으니 주워가라고 했어요. 전 남편은 제가 이전 시모에게 연락한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못되게 굴며 제게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하더군요. 야, 네가 나랑 이혼했다고 뭐라도 된 것 같냐? 나한테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네가 돈 주기 전엔 난 계속 너고 애들이고 찾아와서 깽판이라도 칠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꼴 마주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돈 보내.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내 돈. 네가 그러면 내가 전처럼 무서워할 줄 알고? 어디 한번 깽판 쳐봐. 새고랑 차고 싶으면 말이야. 한 번만 더 찾아왔단 봐.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니깐. 저는 전 남편을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또 찾아와 돈을 요구하면 법정에서 만날 줄 알라고 엄포를 놓은 뒤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몇 차례나 연락이 왔고 나중에는 우는 소리하며 제발 지낼 곳만이라도 마련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 이전 시댁에서까지 제게 전 남편을 사람처럼만 살게 도와달라 연락이 왔어요. 예, 우리 아들 좀 살려주렴. 제발 내 아들 사람처럼만 살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너도 우리 애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잖아. 오래 산정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가엾지 않니? 부탁이다. 우리 아들 좀 받아줘. 자꾸 제게 신뢰를 범하지 마세요. 이미 이혼했고 제가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어떤 대우 받으면서 어떻게 참아가며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 꼴을 왜 또 해요? 제가 우스워서 몇십 년을 바람 피우면서 두 집 살림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불쌍해졌다고 걷어야 하나요? 어머님 자식, 어머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것이 우리 집 재산까지 죄다 손을 대서 나도 더는 도와줄 형편이 못 돼서 그래. 그리고 다 늙어서 저렇게 망한 채로 살 수는 없잖니. 내가 다 미안하다.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미처 몰랐어.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게지. 내가 이리 사과하마. 너희 다시 합치면 다시는 내게 못나게 굴지 못하도록 내가 다 단속하마. 그러니 제발 너그러이 봐주면 안 되겠니? 이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나 보네요. 너그러이 봐줄 수 없고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만 맞추며 저라는 사람은 없이 살았어요. 그때 단속하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뻔뻔하게 그만 연락하세요. 제가 무슨 쓰레기통인가요? 결혼 생활 내내 뒤로 다른 여자 품은 쓰레기를 제가 왜 다시 걷어요? 그 쓰레기 이제 어머님께서 치우세요. 나도 내 아들도 네가 있을 땐 미처 몰랐던 거야. 다 잃고 나니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았단다. 네가 어떤 모진 말을 해도 나는 괜찮아. 내 아들만 다시 받아준다면 내게 절이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 제발 딱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렴.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돼서 정말 유감이지만 전 싫습니다. 어머님 아들 정말 볼품없고 못돼 처먹어서 제 인생에 다신 엮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이제 제 어머님 아니시니까요. 저는 대차게 거절했고 그 후로 시댁의 연락도 전 남편의 연락도 모조리 끊어버렸어요. 제 아이들에게도 도움되지 않을 연락이니 아빠에 대한 연민이 있어 받아주고 싶은 게 아니라면 되도록 연락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죠. 그 뒤로는 그 어느 접점도 없었어요. 간혹 아이들에게 연락해온 것 같기는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배려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과거의 제 올가미와도 같은 인간들을 끊어내니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몇 년이 흐른 지금은 주변에서 제 얼굴에 꽃이 만개한 것처럼 환하게 폈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처럼 더없이 잔잔하고 또 행복했던 적은 없으니 당연히 얼굴색도 좋아지고 사람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아이들만 오롯이 챙기며 단란하게 지내니 제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고 사회생활에 대한 재미도 느끼면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남는 시간에는 취미 생활까지 하면서 활동적인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중이랍니다. 이전 며느리의 소식은 아주 간간히 아들을 통해 들었어요. 전 남편의 배다른 아들과 헤어져 자기 인생을 산다더군요. 아들에게 연락했던 이유도 그간의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할 순 없지만 사과는 꼭 하고 싶었다나요? 무례하고 미웠던 이전 며느리지만 이제는 어디서든 자기 몫을 잘하며 지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나이 먹고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어요. 그저 제 생활에 집중하며 제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베풀고 사랑하며 지낸다면 그게 찬란한 삶이지 않을까요? 남편에게 대여서인지 며느리의 도끼를 느껴서인지 아들도 저도 재혼 생각은 없어요. 제 딸도 결혼 생각은 아직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한동안은 서로만을 챙기며 지낼 듯해요. 하지만 제 딸도 제 아들도 언제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면 외롭지 않게 참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길 소망해 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많은 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